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6, 27, 28편에 걸쳐서 시나리오에 따른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을 원론적으로 좀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옵션을 통한 해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시황 이야기 하면서 앞서 배운 부분과 관계 있는 실전 응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졸지에 좀 칠부작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현 시점에서 최고의 매매는 무엇인가? 다소 자극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월가지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정도 어그로는 반농담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진중한 투자를 하시리라 믿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시황에 대한 제 생각은 제가 지난주에 시황일주 26편 경기 침체와 옐런의 대결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듯이 경기 둔화 조짐은 명확히 보이고 있는데 옐런이 단기채 찍어서 유동성 풀고 있어서 경제지표도 혼란스럽고 연준도 갈팡질팡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다들 정치적 어젠다를 금융시장에 푸시하려 하니까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혼란스럽다. 하지만 경기 둔화 조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옐런이 단기적으로 뿌린 유동성이 언제 끝이 날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일주 26편에서 제가 2008년부터 쭉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보셨다는 가정하에 현 상태에서 최고의 매매는 무엇일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매크로를 공부했을 때 그냥 원론적인 영역에서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 외에 실전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될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이 1차원에 걸쳐 있습니다. 1차원이라 함은 하나의 자산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것이고 내릴 것 같으면 파는 것. 주식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골드를 사거나 골드를 팔거나 이렇게 1차원적인 선에서 의사결정합니다. 반면에 매크로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경제지표와 경기 사이클에 대한 공부, 더 나아가 다양한 자산군을 차츰차츰 공부하기 시작하면 투자 의사결정이 2차원, 3차원, 더 나아가 다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자산군의 비중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다차원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이런 실전 의사결정까지 끝까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경제지표 보고하는데 잘 못 맞추고 그러면 매크로 공부해서 뭐하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앞단,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예측하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예측하고 그런 부분은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서 자주 틀리고 거의 50대 50에서 53%, 55% 정도 올릴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50대 50의 시나리오들 자체를 보는 눈이 있으면 어느 시나리오가 될지 예측하는 건 못하더라도 양적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기대값이 그나마 괜찮은 자산군을 골라내는 능력을 기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에릭이 다룬 제레미 그랜섬, 버블 감별사 할아버지 맨날 침체 이야기한다고 맨날 인디언 기후제 지낸다고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신기하게도 그런 거장들, 제레미 그랜섬뿐만 아니라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짐 로저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뷰를 얘기할 때 맨날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잘 벌죠. 그 이유는 단순히 경기 침체 온다고 숏을 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자산을 배분하고 또 오지 않으면 또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주식시장을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주식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자산군 중 가장 효율적인 시장, 그게 주식이고 그래서 주식의 방향성을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에만 집중을 하죠. 그런데 지금 시장을 다차원적으로 좀 바라보았을 때 매우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되기 직전이라는 부분이죠. 장기 국채를 1차원으로 바라보고 국채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단기 금리를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연준 이번에 0.5% 내릴지 0.25% 내릴지 맞추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페드워치를 보면 항상 그게 바뀌죠. 그러나 앞으로 12개월 동안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이 두 자산 간의 2차원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매매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게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입니다.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것인데요. 이게 낮을수록 지금 2년물 금리가 더 높은 상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는 통화정책 측면을 반영하고
장기금리는 성장과 인플레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게 경기 침체인데요.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서 1년 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80년대 이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폴 볼커가 막 기준금리를 18%대까지 올리던 시기라, 그래서 이때는 예외로 두면 90년대도 역전되고서 찾아오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심지어 코로나 폭락이 있기 1년 전에도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것은 단기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 즉 연준은 긴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 반면 장기 금리는 내려간다는 것, 즉 성장 전망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긴축적이고 성장 전망은 낮아지니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침체와 하락장이 온다.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2022년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침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옐런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황일주 15편에서 19편까지 연준과 재무부와 유동성 내용을 쭉 정리했지만, 옐런은 지금 단기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으면서 영래포 자금을 시중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선 전까지 장기국채 금리가 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슬슬 단기국채 발행을 장기국채 발행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3, 4분기는 지금 옐런이 많이 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기에는 단기와 장기국채 순 발행액 목표치를 확 낮춰놓는 등 꼼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벨리 참가자분들은 재무부 3분기 QRA 리뷰와 2025년 부채 한도 협상, 요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진짜 3, 4분기 투자하시는데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근데 오늘 또 QRA로 이야기 세버리면은 지금 7부작 아니고 한 15부작 돼야 되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지는 뭐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다는 의미는 연준의 통화정책은 긴축적이고 그에 반해 경기 전망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역전이 있은지 보통 1년 후에 침체가 오는데, 이번에는 지난 40년간 거의 처음으로 옐런이 유동성을 엄청 풀고 있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도 2년째 침체가 오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유동성을 풀어내는 방식이 단기채를 찍어내는 방식이니까 단기채 공급이 늘고 단기채 금리는 상방 압력이 있으니 장단기 금리차 역전 쪽에 더 힘을 주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구도인데, 이제 3, 4분기 지나면 옐런도 한계일 뿐더러 대선 이후에는 동기도 낮아지겠죠. 애초에 지금 단기채 찍어서 끌었을 영래포 자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재무부 차입위원회에서도 단기채 발행 줄이라고 난리고, 미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나라 빚을 근시안적으로 찍어내면 전부 나중에 후폭풍으로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만 끝나면 이 부작용들이 많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인즉슨 장단기 금리차는 정상화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역학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들 분분하죠. 옐런이 돈을 엄청 찍어냈기 때문에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인플레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보이기 때문에 11월 즈음부터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경기 침체 조짐도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오는 디플레 압력이 충분히 강하면 앞서 그 인플레 압력을 상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앞으로 1년간 인플레 어떻게 되겠냐, 장기 국채 금리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시면 저는 전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그 정도가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 모든 정보를 조합했을 때 우리에게 그나마 비교적 확실한 사실이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 침체 압력과 인플레 압력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경착륙이 일어나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이고 단기 금리는 제로를 향해 곤두박질을 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 압력이 약하고 오히려 인플레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기 금리는 유지된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화될 건데, 이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채를 만기별로 이렇게 X축에 표기하고 세로축은 만기별 이자율을 표기한 것을 일드 커브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니까 단기 금리는 이자율이 높고 장기 금리는 낮은 그런 우하향하는 그래프겠죠. 그래서 여기서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라는 것은 이 곡선이 점점 가팔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불 스티프닝이라고 하면 장기 금리는 움직임이 적은데 단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우상향 모양이 되는 걸 말하고,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면 단기 금리는 움직임이 적은데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우상향 모양이 되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베어 스티프닝이 주식시장에는 쥐약입니다. 왜냐? 무위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식을 들고 있는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주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구해야 하는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PER은 주가를 earning, 그러니까 수익으로 나눈 값이죠. PR이 40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 기업이 벌어다주는 수익의 40배다. 혹은 이 기업이 벌어다주는 수익 40년치를 받아야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쓴 돈이랑 같다. 혹은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투입한 자금 대비 2.5% 수익을 이 기업이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R의 역수를 earnings yield라고 하는데 PER 40이면 1 나누기 40 해서 2.5%죠. 물론 보통 PER이 이렇게 높은 기업들은 미래에 earning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들어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뭐 1%나 2%일 때는 PER 40인 주식은 어쨌든 국채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가 되어버리면 PER 40인 주식은 애지간히 성장성이 좋지 않은 이상은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성장성 없이 그냥 2.5% 수익을 주면은 차라리 무위험으로 5% 수익을 받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주가에 좋지 않고 베어 스티프닝은 주식 중에서도 금리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나스닥에는 쥐약이다. 그런데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갑론을박이 있고 인플레가 올지 안 올지도 갑론을박이 있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될 때 불 스티프닝 올지 베어 스티프닝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커브 스티프닝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이 앞으로 12개월간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높아 보이죠. 물론 금융시장에서 뭐 100%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설을 이용해서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장단기 금리차가 높아지는 것에 베팅하면 되겠죠. 단기 국채를 매수하고 장기 국채를 매도하는 매매를 한다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될 때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ETF가 있나 찾아봤는데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커브 스티프너 ETF로 검색해 보니까 아문디라는 이제 프랑스 거대 자산운용사에서 미국 국채 2년물, 10년물,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ETF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인덱스 트래킹이 제대로 안 됩니다. 변동성이 그래봐야 뭐 낮은 한 자릿수로 보이는데 어쨌든 결국 ETF 상품 없는데 내가 직접 이 전략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국채 선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2년물 국채 1계약 매수할 때 10년물 국채 1계약 매도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리 1% 움직임에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5인 채권은 금리 1% 인하될 때 가격이 5%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매매는 어떤 계약 액수로 1대1로 롱숏을 하시면 안 되고 듀레이션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듀레이션은 장기물일수록 높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짜리 국채 이자가 4%로 정해져서 증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채를 1억 원 어치를 사면 1년 후에 1억 40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사자마자 국채 이자가 5%로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발행되는 국채는 1년 후에 1억 500만 원을 줘요. 그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1억 원 액면가의 4%라고 찍혀있는 이 국채 증서를 친구한테 팔고 싶다면 친구가 호구가 아닌 이상 1억 원 액면가에는 못 팔고 좀 깎아서 줘야겠죠. 왜냐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 발행되는 국채를 그냥 1억 원 주고 사면 1억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제 거를 1억 주고 사서 1억 400만 원 받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자 차이를 맞춰주려면 제가 뭐 한 9,900만 원 언저리로 깎아줘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9,900만 원 언저리로 사서 1억 400만 원을 받으면은 1억 주고 1억 500 받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10년짜리 국채예요. 10년간 4%씩 준다고 찍혀진 증서를 제가 1억 주고 샀는데 사자마자 정말 이건 슬픈 일이긴 한데 바로 새로 발행된 증서들은 5%가 찍혀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1년 동안 100만 원씩 이자를 손해보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매년 500만 원 받을 거를 400만 원씩 그렇게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 가량 손해를 봐야 하죠. 이걸 친구한테 팔려면 9,900 정도가 아니고 9천만 원 정도로 할인해 줘야 할 겁니다. 물론 정확히 계산하면 1000이 아니고 한 8, 900 정도 할인해서 9,15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자들도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100만 원 못 받는 거에 비해서 9년 후에 100만 원 못 받는 것은 좀 덜 아프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요지는 장기 국채일수록 금리 1% 변화의 가격이 많이 널뜁니다.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제가 만약에 동일한 액수의 단기물 롱과 장기물 숏을 들어간 상태에서
금리가 뭐 장기물, 단기물 둘 다 1% 내린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물 가격 상승에 비해서 장기물 가격 상승이 몇 배로 더 높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 저는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 액수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듀레이션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2년물 국채 듀레이션이 2보다 좀 안 되고 10년물 국채 듀레이션이 10보다 좀 안 된다고 하면 대략 2년물 국채 4, 5계약 살 때 10년물 국채 1계약 숏해야 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아문디 ETF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 인덱스 비중 보이시죠? 2년물이 401.82, 5년물이 마이너스 91.3, 마이너스란 건 숏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딱 4.4배 정도인데 얘네들이 열심히 듀레이션 계산해놔서 비율 맞춰놨으니까 이 인덱스 비율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벤치마크 인덱스 수익률을 보면 절대적인 수익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는 2021년 3월 이때가 장단기 금리차가 1.58%로 가장 높았을 때인데 이때로 이 레벨이 돌아간다 하면 지금 레벨에서 한 6, 7% 수익이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이 시절 제로금리 시기 요때까지 이제 오른다 해도 대략 한 9에서 10% 수익일 겁니다. 그럼 만약 앞으로 12개월 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어서 한 2% 정도까지 간다 하면 이 사이 12개월 기대 수익률이 8%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8% 수익률이 절대값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따 다룰 그 리스크가 충분히 적다면은 이런 매매의 경우에는 어차피 선물을 쓰니까 2배, 3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겠죠. 그러면 16에서 24%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와, 그럼 이거 너무 매력적인 매매 아니냐? 그런 생각에 지금 당장 달려가서 국채 선물 매매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내일 또 회사 아침 회의 준비해야 돼서 내일 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요새 시간을 엄청 쪼개 쓰기 때문에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